논문 작성법 11번째 영상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5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다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논문을 쓰고 글을 옮기게 될 때 그 인용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이거나 무엇인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페이지는 65쪽에서 8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여 살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논문을 쓸 때에 중요한 문제들만 간략하게 정말 중요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65쪽이 되는데 들어가면서 이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을 빌려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삼는 것을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나 주장의 권위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런 글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논문에는 인증할 때는 인용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은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는지 그 출처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표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이것을 그런 곳에서 빌려왔다, 근거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인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코테이션을 우리가 붙일 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간접 인용은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나 의미를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직접 인용은 무엇인가? 직접 인용은 원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결제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줄 인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줄 바꾸기 인용이 있습니다. 같은 줄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용하는 부분의 길이가 4줄을 넘지 않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에 그대로 이어서 글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같은 줄 인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인용 부호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용하는 부분을 연구자가 서술하는 문장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일단 연구자가 문장을 끝맺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용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가 66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같은 줄 인용을 할 경우에도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을 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단 서술을 끝낸 후에 직접 인용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후에 상점을 붙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시가 66쪽 중간 부분에 나오니까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직접 인용문에서 각주 번호는 대개 인용한 문장 끝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 바꾸기 인용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인용문의 길이가 4줄이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줄을 바꾸셔야 합니다. 4줄이 넘는 경우는 이 줄 바꾸기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블락을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칸을 띄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블락 처리를 할 때에 2칸을 더 띄우죠. 그러니까 전체 7칸을 띄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칸이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줄에 갔을 때는 5칸이 됩니다. 그러니까 7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칸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66쪽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언급을 해 있고 67쪽에는 줄 바꾼 인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줄 바꾼 인용을 할 때에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략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략하는 부분들은 문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점을 7개를 합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우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필요 없는 단어라든지 문장의 어떤 일부분을 생략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문장이 마치지 않고 중간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점을 6개를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띄우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6점을 찍는 것이고, 그러나 한 문장이 끝나서 중략을 할 경우에 다른 문장과 중략을 할 경우에는 점을 7개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운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요 인용에 있어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67쪽에 밑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류 원문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글을 쓴 사람이 인용을 했을 경우에 잘못 기록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연도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실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의 역사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 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은 바로 묶음 괄호를 넣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묶음 괄호 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문장이구나, 원래 원문에는 이게 잘못 기록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를 하나 이제 든다라고 하면 그는 1966년에 태어났다. 그런데 원래 1966년이 아니고 1965년인 경우에는 1966년 다음에 묶음 괄호를 쳐서 1965년이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1965년에 이 사람이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직접 인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 인용을 배우셔야 되는데 간접 인용은 68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원 자료의 표현보다도 그것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인용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만큼 엄격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각주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각주 처리는 대체로 참고한 내용의 문장이나 문단 바로 뒤에 각주를 달고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내가 간접 인용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개념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인용을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입니다. 이 주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주도 있고 후주도 있고 그리고 본문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본문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줄은 사회과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문의 분야에서 대체로 본문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의 방침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주는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주에 대한 원칙은 우리 교재 69쪽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각주의 모양이라든지 그거를 먼저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 교재가 잘 된 것은 바로 이런 한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각주를 설정해 놓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림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가시면 설정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주에서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각주의 형태입니다. 이 각주의 표기는 들여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들여서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의 형식에서는 들여서지를 않고 왼쪽 칸부터 직접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각주의 표기 방법인데요. 이 각주의 표기 방법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자를 쓰시고 콤마 쓰시고 자료명, 출판사명, 인용 페이지 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페이지 표시인데요. 페이지 표시를 할 때에 전에는 페이지라고 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P나 또 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 이상 될 때는 PP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P나 P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숫자만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페이지 숫자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P를 쓴다든지 PP를 쓴다든지 이전에는 사용했는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재인용 부분입니다. 재인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참조하는 글 속에서 그 저자가 원래 원문을 가지고 이 글을 인용을 했을 경우에 나는 원래 그 원문을 찾을 수가 없죠. 또 찾을 시간도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용한 것을 내가 다시 재인용을 합니다. 이럴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원 자료를 다른 자료에서 재인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두 자료 모두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래 원 자료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주를 쓸 때에 이 자료는 원래 자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콤마를 찍으시고 콤마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의 저자를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원자료와 인용한 자료는 반점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원자료를 참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인용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판수 표시라든지 출판 사항인데 이거는 쉽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71쪽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중복 인용 시의 각주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인용 표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번 인용한 자료를 뒤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나 책명과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저자명과 책명 그리고 인용 페이지 숫자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인용했기 때문에 굳이 출판사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저자, 책명,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인용 페이지만 적고 피어리어드 이렇게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앞부분에서 인용한 경우에 또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ibid, ibi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입부분에서 앞부분에 인용한 것을 내가 다시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일한 페이지인 경우에는 ibid 점만 찍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 앞에 인용한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는 ibid 점 콤마 그 다음에 페이지를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행본의 경우와 이런 부분들은 우리 73쪽에 나와 있는데 읽으시면 어렵지 않고 실제로 예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번째 논문 작성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